우리가 몽골 사람들을 보면 생김새뿐만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동질감을 느낍니다. 수천 년 동안 몽골인들은 유목민 생활을 한 반면 한국인은 농경사회 아래 자랐는데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민족이 이렇게나 강한 동질감을 느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두 민족 모두 몽골 반점을 가지고 태어난 알타이 어족입니다. 알타이 산맥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중국의 국경이 접하는 곳으로 아시아 북동쪽 끝에서 중앙아시아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바로 이곳에서 왔다는 증거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핵심이 바로 경주에서 출토된 금관, 황금보검, 기마인물형 토기, 그리고 천마도가 그려진 자작나무가 시베리아 산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한민족 몽골이 최근 중국 때문에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현재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는 수많은 몽골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이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내몽골에서 문화학살을 중단하라 라고 말이죠. 심지어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 청원 코너에서도 같은 내용이 올라왔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중국 정부는 2020년 9월부터 몽골의 강제적인 변화를 시도해왔다. 몽골 학교의 초등교육과 언어, 몽골어를 없애고 중국어를 가리키려 한다. 학생과 학부모가 몽골어를 지키기 위해 중국의 정책에 반대했을 때 그들은 경찰과 당국에 의해 지역에서 쫓겨났다. 중국은 인권 침해, 세계유산 침해, 헌법상의 위반을 저지르고 있다 호소하고 있습니다. 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10만 명이 넘을 경우 백악관이 공식 입장을 내놓아야 하는데 이미 가뿐히 넘겼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지난 7월 내몽골 교육청이 가을 학기부터 이중 언어 교육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좋게 표현해서 이중 언어 교육이지 사실상 몽골어 사용을 줄이고 중국어 사용을 대폭 확대 적용한 정책입니다. 총 3단계로 구성된 정책인데요. 이번 학기부터는 초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1학년은 교육부가 펴낸 중국어 교재를 사용하고 내년에는 중국어 외에도 중국어로 된 정치 과목까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는 이 과목들에 더해 역사까지 모두 중국어로 배우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소수민족은 각기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해 언어와 역사 등의 교재를 편찬하고 가르쳐왔는데 이 문화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것이죠.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몽골의 전체 수출 중 무려 82.5%가 중국인 만큼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크다 보니 이를 이용해 몽골을 압박하고 있는데 중국은 몽골과 갈등을 겪을 때마다 화물비 징수 그리고 광산 전기 공급까지 차단하는데 온갖 방법들을 동원해 보복에 나섰습니다. 또한 몽골 전직 대통령이 최근 중국의 몽골어 말살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자 중국 정부는 프랑스에서 열리는 칭기스칸 전시회에서 몽골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전시회 책자와 지도에 대한 편집을 요구해 결국에는 전시회가 3년 후로 미뤄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칭기스칸은 아직까지도 모든 몽골인들의 영웅인 만큼 몽골인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아버린 행위죠. 이렇게 오랫동안 중국에 시달려온 몽골이 엄청난 결단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몽골에서는 그동안 오랫동안 논의되어온 한국-몽골 연합국가 설립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록 땅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의 경제체제와 정치제도로 일원화시킨다는 것인데 몽골은 주변국인 중국과 러시아와는 달리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게다가 몽골의 면적은 156만 제곱킬로미터로 대한민국의 15배가 넘는 크기를 자랑하지만 인구수는 318만 명으로 경제 발전의 기회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거대 자본을 보유한 국가의 도움이 절실한데요. 몽골 입장에서는 한국이 완벽한 파트너입니다. 이에 몽골 지도부가 한국-몽골 국가연합론을 제시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이 몽골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경제 대국인 한국에 엄청난 규모의 영토에서 대국을 세울 가능성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미 몽골 지도부 내에서는 오래전부터 길게는 수십 년의 시간을 두고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증진시키면서 국가연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라는 구상이 제기되어 왔는데 최근 들어 더 심도 있고 진지하게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몽골을 흡수해 연합국이 설립되면 한국 입장에서도 그야말로 잭팟입니다. 경제적인 측면만 놓고 본다면 북한과 통일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경제적 이익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몽골이 세계 10대 자원
가까운 부국이기 때문입니다. 몽골은 구리 매장량 세계 2위, 석탄 매장량 세계 4위, 몰리브덴 매장량 세계 11위로 지하 광물 자원이 풍부하고 특히 중국이 유일하게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휘토류, 전 세계 휘토류의 16%가 몽골에 묻혀 있습니다. 네이디듐, 프라세오디듐, 란탄, 이토늄, 가톨리듐 등의 휘토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배터리, 스마트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모든 첨단 산업에서 사용되는 핵심적인 존재인데 중국이 전 세계 점유율 57.7%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 미국뿐만 아니라 기타 선진국들도 공급이 끊길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몽골의 휘토류까지 거머쥐게 되고 광물 자원도 확보하게 되면 그동안 광물 자원의 가격 변동으로 골머리를 썩던 한국의 제조업의 경쟁력이 아시아 국가들 중 최고로 거듭나는 일은 시간 문제입니다. 국내 정치인들도 이와 관련해서 중국의 반대만 없다면 가능하다라고 전했는데요. 오래전에 몽골은 몽골 제국 때부터 주변 수많은 국가를 점령했지만 특이하게도 고려는 부마국으로 삼고 연합관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구려 몽골 연합, 여몽연합을 결성해 일본을 침략하기도 했습니다. 무려 2번씩이나 말이죠. 1차에서는 4만 명, 2차에서는 14만 명의 군사가 동원됐는데 당시 막부의 중심지이자 실질적인 수도였던 가마쿠라까지 정복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하카다만에 상륙한 후 일본군을 패주시킨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과 몽골의 관계는 현재 중국에도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내몽골 탄압뿐만 아니라 위구르족 탄압까지 세계적인 논란거리로 번지면서 미국은 소수민족 인권 탄압에 관여한 중국 공산당 최고위 간부 3명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천취안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 당서기를 비롯해 주하이룬 신장 정치법률위원회 서기 그리고 왕민상 신장공화국 서기, 이중 천취안고 당서기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신뢰를 받는 충성파이기 때문에 중국의 전면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강도 높은 압박에 호주, 영국, 덴마크, 독일, 프랑스 등 22개국이 참여하면서 대중국 압박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자칫 잘못하면 위구르와 내몽골 등 중국 소수민족들이 이번을 계기로 독립을 실현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무엇보다 이미 몽골 내에서 한국 기업들이 놀라운 수준으로 시장을 선점해버렸고 몽골인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이례적인 수준으로 좋은 상황입니다. 2016년 7월 28일 몽골에 이마트 1호점이 들어섰고 1년 뒤 2호점, 지난해에는 몽골 내 마트 중 최대 규모의 이마트 3호점을 설립했습니다. 2017년에 매출액이 153%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무려 720억 원의 매출을 거뒀습니다. 몽골의 인구수가 300만 명을 조금 넘는다는 점과 1인당 GDP가 450만 원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엄청난 실적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한국의 CU 편의점이 몽골에 진출한 지 1년 만에 50개까지 확장하는 듯 무서운 속도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과 몽골은 두 나라의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몽골은 한국의 모든 국책 사업들을 몰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몽골이 울란바토르 신공항 연결 철도 건설 방안에 대해 한국의 뜻을 따르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한국 몽골 워킹그룹을 구성하기도 했다 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현금 거래만 해왔던 몽골에 티몬을 창업한 한국의 신현성 대표가 만든 테라라는 블록체인 기업이 미미페이라는 블록체인 기반의 P2P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앞으로 몽골인들은 몽골에 있는 한국 백화점과 한국 마트에서 한국의 결제 시스템을 통해 물건을 사고 팔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베트남과 한국의 차이. 베트남의 꿈은 한국이 되는 것.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일로 베트남의 한국에 대한 태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 한국을 박항서에 날아가며 띄워주더니 이제는 박항서 감독의 애도 월급을 반납하며 전 국민이 나서는 상황입니다. 우리한테 호의적이었던 베트남이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한 것일까요? 베트남은 원래부터 일본과 친하게 지냈던 국가입니다. 지금도 베트남에서 가장 잘 팔리는 자동차는 돌파이며 두 번째로 가장 잘 팔리는 자동차 또한 미쓰비시 일본 차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축구 경기는 올림픽도 월드컵도 아닌 스즈키컵입니다. 스즈키컵은 아세안 축구연맹이 참가하는 대회로 동남아시아의 월드컵이라고도 불리는데 1996년도부터 시작해
역사는 매우 짧습니다. 1월 스즈키 컵에 스즈키는 일본의 자동차 제조사이며 얼마나 일본과 베트남의 관계가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베트남은 지금 빠르게 경제 발전을 하고 있는 나라로 경제적으로 롤모델을 삼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베트남에 생각하는 중국은 인구가 너무 많아서 따라가기 힘들고, 베트남에 생각하는 일본은 과거부터 베트남 경제에 큰 영향력을 주며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나라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과거 한국이 어렵던 시절엔 베트남은 자신들이 한국보다 더 잘 살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은 미국의 보호를 받아서 지금 이렇게 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도 지금과 같은 성장 속도로 조금만 지나면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대부분의 헬튼한 국민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롤모델이 대한민국에 된 것인데, 이 말은 사실상 나도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국가의 경제적 인척도를 살펴보는데 중요한 지표인 국내 총생산 GDP는 국가의 전체적인 경제적 규모를 가늠할 때 필요한 정보이지만, 국가의 구성원인 개개인이 얼마나 생산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1인 다음 GDP를 봐야 합니다. 베트남의 1인당 GDP는 2018년 기준 2,590달러, 2019년엔 2,175단도로 베트남 근로자 한 명의 일년 수입은 대략 300만 원 정도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1985년 5일 1인당 GDP가 2,500달러였으며, 이 당시 우리는 1988년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에 빗떠 있었고,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며 전 국민이 희망에 차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를 돌아보면 베트남이 지금 왜 그렇게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지 다음이 오길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희망차 있다고 해도 베트남은 지금 한국의 35년 전 수준에 겨우 도달한 곳입니다. 중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작년에 1인당 GDP 1만 달러를 달성하자 전 세계의 자랑처럼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달랐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많이 발전한 것 같지만 1인당 GDP 1만 단거는 한국이 이미 25년 전에 달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중국이 지금 잘 났다고 해도 25년 전 한국의 수준이고, 지금 한국은 1인당 GDP 3만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중국이 지금 한국처럼 1인당 GDP 3만 달러에 도달하기 위해선 중국 전체 경제 성장률 6%를 1년도 빠짐없이 20년 달 유지해야 가능한 수치입니다. 즉 그 커다란 중국마저도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선 최소 20년이 걸리는데, 중국보다 몇 배는 작은 규모의 베트남은 얼마나 걸릴까요? 베트남이 지금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 규모를 갖기 위해서 얼마나 걸릴지 계산해봤습니다. 최근 베트남의 평균적인 경제 성장률을 6.5%로 매년 성장한다면 한국과 같은 경제권을 가진 이까지 정확히 35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베트남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숨도 안 쉬고 달려와야지 겨우겨우 한국을 따라잡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계산에는 한국의 잠재 가치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베트남이 한국을 따라오는 35년의 시간 동안 한국은 뭘 할까요?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에 토끼처럼 들판에 앉아도 낮잠이나 자고 있을까요? 베트남에 한국을 따라잡는다고 30년 정도 따라올 때쯤이면 한국은 그보다 2배인 60년 정도 멀리 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베트남이 경제 발전을 조금 했다고 해서 너무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88 올림픽을 하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나라가 고도의 경제 발전에 하던 시기에 88 올림픽으로 세계에 한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부상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높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걸 세계에 알리고 싶었듯이 지금의 베트남도 그럴 테니까. 하지만 베트남이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의 경제를 책임지는 것은 한국입니다. 1986년 베트남 호치민 주석의 도 임의의 개혁 정책으로 외국인 투자가
시작된 이후 한국은 베트남에서 총 8,190개 프로젝트를 담당하며 657억 7천만 달러, 우리 돈 80조 원을 투자했으며 베트남 최대 투자국이 되었는데 단순 금액 기준으로도 베트남 전체 외국인 투자비에 대해서 20%를 차지 일본과 싱가포르를 앞질러 쓴 그만큼 우리 기업들도 많이 진출해 있으며 그동안 8,000개의 우리 기업에 진출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기업은 바로 삼성입니다. 삼성은 오래전부터 베트남에 진출하여 순회의 투자를 하고 공장을 지어서 베트남 국민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규모가 너무 커져 베트남의 최대 기업 동안 삼성이며 베트남의 국내 총생산 GDP 가운데 20%를 삼성에서 창출합니다. 거기에 베트남 총 수출액 중 30% 가량이 삼성에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삼성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이며 베트남 청년들의 목표를 삼성에 취직하는 것이며 베트남 삼성은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높은 임금과 복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은 한국에도 수출을 많이 하는데 베트남의 전체 수출 주사위가 바로 한국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한국에 의뢰를 입었음에도 지급을 한국을 가볍게 보고 있으며 일본과 더욱 많은 협력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게 보란듯이 일본과 협력하고 있고 베트남 국민들도 우리에게 일부 손해가 있고 베이스 파트도 있다. 굳이 한국 제품을 쓸 필요가 있냐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버서스 파트는 베트남에서 만든 스마트폰인데 사실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번 일로 알게 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크게 가진 것이 없어도 자부심이 많습니다. 자신이 베트남 여행 가이드라고 밝힌 사람은 베트남의 문화를 두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구나. 미안하다는 단어는 절대 안 쓰는 문화남 탓하는 문화가 크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자부심이 강하지만 베트남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자부심을 가질 만한 능력이 있지만 베트남은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금 베트남의 경제 구조는 한국의 투자로 이루어져 있고 한국 기업이 테다 경제를 대부분을 차지하며 베트남의 젊은이들은 한국 기업에 취직하는 것이 목표인데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자부심을 가지는 것도 좋지만 왜 자부심을 가지는데 한국을 가볍게 보는 것일까요? 우리나라가 베트남에서 전부 다 간다면 베트남 경제는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갈 것이 뻔한데 말입니다. 한국이 옆에 있어 줄 때 잘 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